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물질의 세계를 안내하고 있는 조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에요, 여러분. 첫 시간 화학의 개요라고 할 수 있고요. 어찌 보면 화학의 첫 걸음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의 세계로 쭉 탐방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학의 개요에 다시 중단원이 4개 있어요, 여러분. 과학적 방법. 저희가 사실 이것저것 다 추리할 수 있겠으나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추리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수업은 아마 흔하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선문답에 대한 질문이 꽤 있는 수업이 될 텐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적 방법은 뭐가 있나요? 연역법, 귀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한 탐구를 잠깐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측정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확실하진 않아요, 여러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불확실성을 내포한 숫자들을 저희가 한번 역시 써 나가야 되고요. 그 숫자들, 유효숫자라고 하는 숫자를 계산도 해야 해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 단원의 가장 주요한 파트는 단위 차원 분석이 돼요. 저희가 알고 있는 단위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 단위들을 다 각각 다른 단위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환산이라고 하죠. 환산. 물리건 화학이건 또는 수학이건 여러분 자연과학계에 종사한다면 단위 차원 분석은 요 단원의 핵심이 돼요, 여러분. 어느 단원이나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 하나씩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학적 방법에서 단계를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 방법의 단계. 첫 단계는 여러분 다 당연히 저희 오감을 이용한 관찰이 될 거예요, 여러분. 관찰. 자, 이 관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찰은 정성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정성적 성분에 대한 얘기야. 이 특성에 대한 분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양적일 수도 있어요. 양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노트는 사각형이며 모양이죠. 모양. 그리고 검은색 표지를 갖고 있다. 색이죠. 모양이나 색 또는 어떤 특성,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표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표현한다면 정성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자, 이 노트의 질량은 300g이며 길이는 25cm이다라고까지 가 있으면 여러분 눈치채셨죠?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특정에 대한 어떤 숫자가 있고 단위까지 포함된 관찰을 저희는 정량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관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관찰은 반드시 뭐로 이어져야 돼요? 가설로 이어지겠습니다. 하이퍼시스라고 해서 가설이 뭘까요, 여러분? 또 자꾸 제가 선문답을 드리고 있죠. 한자로 해석하면 거짓말이야, 그죠? 거짓과 말씀설이니까. 하지만 거짓말은 아닐 거고, 어떠한 관찰을 통해서 이 사람이 수립한 그래도 이게 어떻게 뻗쳐나갈까라고 하는 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명제 형태로 예측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가설은 명제가 돼요, 여러분. 명제가 바로 뭐야, 여러분? 제가 키가 커요? 키가 작아요? 잘생겼어요? 명제 아닙니다. 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명제는 딱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OX가 나올 수 있어야 되죠.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는 명제 형태가 돼야 돼요. 명제 형태의 일반적인 과학적 예측이 됩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어떤 수립이 없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최초로 가설을 수정해 보는 거죠. 가설을 설립해 보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단계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가설이 참으로 되면 이건 하나의 법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수정하셔야겠죠. 자, 다시 이런 식의 일련적인 과학적 탐구법을 혹시 뭐라고 하나요? 이런 탐구법은 연역법이 됩니다, 여러분. 연역법에 혹시 대해서 또 다른 탐구법도 있죠. 무슨 법? 귀납법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에 해당해서 쭉 풀이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대신 연역법이 뭘 얘기할까? 약간의 두갈식의 느낌이에요, 여러분. 두갈식. 뭐 하죠? 먼저 이럴 것이다 라고 한번 질러보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게 과연 참인가 아닌가 여러 단계로 한번 해석을 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들이 연역법이 돼요. 자, 거꾸로 귀납법은 상당히 많은 어떠한 논거들과 상당히 많은 어떤 탐구들이 있어. 그 탐구들 속에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 귀납법이 돼요. 자, 저희가 지금 한 방법이 관찰을 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한다면 뭐에 속하는 거죠? 저희가 하고 있는 탐구법은 연역법이 됩니다. 연역법. 이게 연역법이 돼요, 여러분. 귀납법과 연역법의 가장 큰 차이가 많겠지만 여러분 이거 두갈식이냐 미갈식이냐라고 하는 것도 큰 차이겠지만 가장 큰 차이를 얘기한다면 일반적으로 누가 있다 없다가 돼요. 네, 저기 아주 주요한 언어가 하나 있었죠.
가설입니다. 여러분. 가설에 대한 설정 단계가 있으면 가설 설정이 있어요. 연역적 탐구법이라고 할 거고 가설과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 어떤 관측을 통해서 바로 결론 도출하면 귀납법이 돼요. 자, 영법이야 우리가 이제 화학세계에서 내내 해야 될 추리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뭐 지금 설명이 다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귀납법의 대표적인 예로 보면 찰스 다윈? 다윈이 뭐 썼죠? 종의 기원. 그 사람이 어떤 가설을 설정했을까? 그보다는 갈라파고스 군도부터 해서 쫙 여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 탐방 자료를 통해서 결국은 뭐 했어요, 여러분? 결론을 도출했다라고 본다면 귀납법 추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분도 나름 가설도 했으면 둘이 섞여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추론은 귀납법이 돼요. 자, 하나 더. 요즘에 학생들이 많이 하는 추론은 연역적일까요? 귀납적일까요? 물론 여러분 이 책의 전반적은 화학, 물리, 수학 대부분 연역법이에요, 여러분. 많은 부분이. 왜? 현재 해당하는 이런 탐구법은 이 탐구를 하는 사람이 당연히 뭐 해야 돼? 뛰어나다라는 가정이 있어야죠. 실험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하는 거지 굉장히 못해. 이러면 추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뛰어난 사람은 가설도 잘 설정하겠지라고 하는 가정하에 모든 탐구가 진행이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그때는 귀납법이 나올지도 몰라.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사실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게 좋겠지. 요즘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건 제 생각에 여러분 귀납법인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귀납법이 굉장히 우세해. 왜? 뭔가를 몰라. 여러분 제 때만 해도 이게 또 라떼 나오네. 제 때만 해도 뭔가 모르면 뭐 할게요? 전화 찬스 썼어요, 여러분. 전화해서 내 친구들한테 막, 야, 그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 이름이 뭐야? 이런 식이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해요? 여러분, 휴대폰 낍니다. 그죠? 휴대폰으로 그냥 검색하죠. 검색할 때 여러분 나오는 수많은 어떤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결론 도출을 해야 되는 시기야. 여러분,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만, 저희 책을 비롯한 여러분 화학 세계는 연역법에 해당하는 여러분이 뛰어나다는 가정하에 가설 설정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편 실험을 한다고요? 오케이. 당연히 증명해야 하니까. 실험을 할 때에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통제 사항이 있습니다. 뭔가는 일정하게 하고 뭔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혹시 그러한 통제를 우리는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변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실험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화 요인들이 되겠지. 이런 것들을 변인 통제라고 할 거고. 자, 제가 길어서 쓰지 않을게요, 여러분. 잘 리스닝 하세요. 아마 아실 거야.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개수에서 벌써 어렵나?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개수에서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쉽게 풍선을 누르면 쪼그라든다 라고 하는 유명한 법칙은 보일 법칙입니다. 보일 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제 말 속에 이미 변인이 벌써 몇 개 등장했죠?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개수. 이거는 일정하게 맞춘 거지. 그지? 하고 또 어떤가요? 하지만 부피는 우리의 관심 대상은 압력에 반비례한다. 4개 나왔어요, 여러분. 4개의 변인이 있는 거죠. 변인. 자, 그 중에서 실험자가 의도적으로 일정하게 맞추고 싶어. 통제 변인. 실험자가 의도적으로 변화시키고 싶어 조작 변인이라고 할 거예요. 실험자가 의도적으로 뭐 한 거야, 여러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변화시키면서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거야. 풍선을 누르고 있는 거죠. 누르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조작 변인이라고 할 거고요. 자, 그 조작 변인에 대해서 실험자가 의도적으로 일정하게 맞췄어. 일정하게 맞춘 걸 저희는 통제 변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통제 변인. 이거는 의도적으로 조작시켰고 의도적으로 통제시켰네 라고 할 거야. 이거는 실험자가 의도적으로 뭐예요? 얘까지 변화시키면 너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는 뭐 차원으로 보면 지금 다차원의 세계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래프는 X축, Y축이 제일 편한 거야. 해서 뭔가 X축이래요. X축. 변화에 대해서 얘는 일정하게 맞췄네. 그럼 Y축은? Y축은 이거에 따라오는 변인이다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따라오는 변인을 우리는 종속 변인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실험의 대부분의 결과치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만약에 누가 있다면 지금 이렇게 크게 강조하진 않겠지만
PV는 K라고 나중에 해야죠. 여러분 일정이라고 하는 보일 법칙이라면 여기 지금 변인이 뭐뭐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여러분 어떤가? T와 N, 템퍼러처와 넘버, 개수는 뭐 해야 돼? 일정할 때라고 할 거거든. 자, 여기서 그러면 T와 V가 뭐에 해당해요? T와 V는 당연히 통제 변인이겠구나라고 할 수 있겠죠. 통제 변인. 한편 내가 의도적으로 뭘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압력을 변화시켰대. 의도적으로 압력을 변화시켰으면 압력이 조작 변인. 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부피를 쟀대. 부피를 쟀으면 얘가 종속 변인이 됩니다. 여러분 과학적 추론은 여러분이 아마 정답으로 가는 길로 가시는 건 변인 통제가 깔끔하게 돼 있으면 정답으로 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여러분 지금 하는 말이 변화하면 부피를 변화시켰더니 압력이 바뀌었대라고 한다든가 얘네들이 일정하지 않대. 이렇게 가면 여러분 달리 다시 수립하셔야 돼요. 과학은 이렇게 변인 통제가 잘 된 실험을 할 때 실험이 잘 됐나 안 됐나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학적인 탐구 단계를 연역적 탐구법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한편 이 모든 탐구는 측정을 해요. 자, 이 측정마다 다 누가 있을까? 네, 측정되는 기본적인 단위가 있겠죠. 자, 관찰은 과학의 기본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성적인 관찰이 아니라 정량적인 관찰이 되면 항상 두 개로 나뉘어요, 여러분. 관찰에서 측정한 수가 있고요, 수. 그리고 또 하나 당연히 단위가 있겠지. 제 몸무게는 70kg이에요. 여러분 수와 당연히 단위 척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어떤가? 이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단위들이 난립했어요. 그걸 갖다 전 세계에서 뭐 하나 통일을 좀 시키자라고 해서 만든 게 SI 유닛이 됩니다. SI 단위. 자, 인터내셔널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국제적인 어떤 시스템이 된 거죠. 단위. 자, 영미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위가 아니야. 근데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어떠한 단위를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런 단위를 바꾼다든가 뭔가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빠른 나라다. 맞나요? 이 명제가? 우리나라는 여러분 약간 잘못된 인식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변화를 늦게 하거나 좀 둔감한 나라로 여러분 역사책에 잘못 기술된 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조선시대 말기에 뭐 그랬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 생각엔 굉장히 빠른 나라예요, 여러분. 모든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이 5G 시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시대에도 뭐 그 순위 하나 때문에 얼마나 경쟁을 했어요, 그죠? 제 것도 5G지만 안 터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가?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1894년일 거야. 제가 역사에 강하지 않지만 갑오개혁인가요? 그때는 뭐였어요, 여러분? 이 단발령 다 내리고 모든 도량형을 통일했어요. 야, 도량형을 통일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따라갈까? 좀 다 따라가고 있죠.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야, 너 몇 끈이야? 이거 굉장히 기분 안 좋습니다. 몇 끈이야? 말이 안 되죠. 니네 집까지 몇 리야? 알아듣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단위를 다 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뭐 하나 남은 평도 안 써, 이제. 그죠? 너네 몇 평이야도 이제 쓰지, 국가에서 아예 쓰지 못하게 막 이렇게 막기도 해요. 그죠? 몇 제곱미터로 다 바뀌어 있죠. 하지만 안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과 미국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외국에 나가서 지금 몇 도예요? 그러면 여름에 뭐 about 100 이럴 수 있어요. 100도 이렇게 얘기해. 예? 걔네 페라나이트거든. 화씨죠. 화씨 온도를 쓰고 있고, 뭐 몇 킬로미터야 잘 못 알아요. 몇 마일이야, 몇 야드야, 몇 갤런이야, 몇 인치. 여러분 이거 전혀 SI 단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순서를 봐도 느낌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로는 인터내셔널 시스템이잖아. 국제 시스템인데 왜 IS는 사실 또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겠으나 SI로 돼 있네. SI. 네, 이거 불어예요, 여러분. 프랑스어. 유럽 대륙에서 쓰는 유럽 대륙이 표준이 된 거죠, 여러분. 유럽 대륙에서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단위야. 해서 이게 여러분 국제 표준 단위가 돼 있어요. 대부분의 선진국에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이걸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SI 단위가 가장 기본 단위로 몇 개 있죠? 물론 여러분은 이제 교재가 제공돼 있으니까 살짝 밑을 볼 수 있겠으나 마음속으로 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SI 단위 7개 있습니다. 기본 단위가 7개인 건 제 생각에는 직접적으로 여러분 뭐 편입이나 이런 대상에 묻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수업에. 하지만 거의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과라면 아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자, 쭉 돌아가 볼게요. SI 표준 단위 킬로그램. 질량의 단위죠. 그죠? M
설마 M은 미터지? 미터 길이 단위죠. 여러분 몇 개나 알고 있는가 생각해서 사실 다 아셔야 되지만 S가 뭐야? S가 세컨, 초입니다. 시간에 해당하는 SI 단위가 돼요. 여러분 이런 SI 단위가 나오면 다른 단위는 필요 없어? 사실 불편하니까 써야겠지. 하지만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이 없어도 연이 없어도 다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 초로 바꿀 수는 있어요. 불편해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암페어, 전류의 단위입니다. 아, 볼트가 없네. 볼트나 옴 이런 단위가 여기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래도 표현할 수 있어요. K, 라지 K, 켈빈이에요, 여러분. 절대 온도가 됩니다. 절대 온도. 자, 그런가 하면 MOL, 몰이죠. 몰, 개수가 됩니다. 자, 이런 게 지금 편한 단위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기본 단위야. 여러분, 집에 가족이 몇 몰 있어요? 상당히 기분 나쁘고 어마어마하게 작은 몰수가 나올 거야. 그죠? 1몰은 여러분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기준수로 정했어요. 자, 그리고 CD는 원소 기호는 뭐 칸델라 뭐 다른 게 되겠지만 이 CD 스몰 CD는 칸델라가 돼서 빛의 세기가 됩니다. 광량이 돼요. 7개의 기본 단위는 조금 그래도 친숙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각각 단위. 네, 그렇다면 이런 거로도 여러분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아주 간단한 예제를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제. 자, 국제 단위기에 따른 기본 단위가 아닌 거를 골라볼래? 라고 했습니다. 뭐 이미 사실 왼쪽에 답이 있어서. 네, 질량 킬로그램. 맞습니다. 질량 킬로그램이지. 길이 미터, 시간 초. 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세 가지에 해당하는 요 스케일을 참고로 뭐 매우 중요하진 않지만 MKS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MKS 뭐뭐의 약자겠어요? 미터, 킬로그램, 세컨. 가장 많이 쓰여요, 여러분. 가장 많이 쓰이는 이런 세 가지의 단위가 있고 MKS 스케일보다 조금 좀 작으면 그 스케일을 갖다가 CGS 스케일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게 화학이라서 화학에서 여러분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진 않아요, 여러분. 화학은 이 중에 몇몇 단위만 거의 사용할 거라서. 네, 근데 뭐 예측은 되죠. 미터보다 센티미터, 킬로그램보다 그냥 그대로 그램을 쓸 수도 있고 초는 그대로 썼습니다, 여러분. 초. 그래서 이런 식에 해당하는 어떤 단위 스케일이 있어요, 여러분. MKS 스케일도 있고 CGS 스케일도 있습니다. 당연히 SI 단위야. 온도는 도시가 여러분 편하긴 하지만 섭씨 온도는 SI 단위는 아닙니다.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죠. 누구로? 절대 온도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SI 단위는 아닙니다. 그냥 편리한 단위구나라고 하는 걸 그냥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물리라서 여러분 화학 하시는 분이 물리를 얼마나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MKS 단위로 모든 걸 다 MKS나 7개의 단위로 다 표시할 수 있니? 라고 한다면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킬로그램, 미터, 세컨, 마이너스 2제곱이 되면 야, 복잡하지만 그래도 MKS다. 그죠? 미터, 킬로그램, 세컨 다 있죠. 혹시 이거 보고 여러분 연상되는 단위가 있어요? 네, 얘는 뉴턴입니다. 뉴턴. 아, 무슨 단위야? 힘의 단위네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뉴턴도 여러분 누구에서 SI 단위계에서 파생된 단위예요. SI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단위가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 네, 여러분 이걸 몰라도 이건 알 걸 여러분. F는 MA. 워낙 유명한 방정식 중에 하나죠. 힘에 대해서 힘은 질량 곱하기 속력이다라고 할 거고 힘의 단위가 누구야, 여러분? 힘의 단위가 뉴턴이죠.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누구?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제곱 세컨이 됩니다. 아, 그럼 두 개 곱하면 되겠네 까지도 가죠. 줄도 그래요. 뭐 나중에 뭐 다인이나 에르그나 어떠한 단위가 나와도 누구로 이렇게 SI 단위계로 바꿀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측정을 통해서 그리고 가설 설정해서 뭔가 이렇게 수립해야겠죠.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죠? 자, 이 관찰 다 보고 기록했는데 관찰을 할 때마다 여기서도 해보고 딴 데 가서도 해보고 했는데 계속 동일한 결론이 나와. 아,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이걸 모으는 참 쓸데없죠. 모르는 이 공부하는 재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다 모아서 이게 다 똑같네 해서 만든 게 법칙이에요.
항상 이거는 따라갈 거야 라고 해서 누굴 만든 거야 여러분? scientific law를 만들었어요. 과학 법칙이라고 하죠. 한편 이거와 비슷한 용어지만 여러분 제반적으로 좀 다른 거는 이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theory. scientific theory는 자연은 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라고 하는 걸 설명해 줘요. 자, 두 가지 상당히 유사하지만 차이점을 조금만 언급을 해볼까요, 여러분? 자, 일단 느낌에서 여러분, 누가 먼저야? 라고 하는 느낌도 좀 있어야 돼요. 자, 이 scientific law라고 한다면 뭐 한다, 여러분? 얘는 describes what phenomena happen. 오케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묘사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어떤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현상이 일어나는데 항상 똑같은 어떤 뭐랄까? 어디서 하건 똑같이 나오는데 그러면 규칙성이 있겠죠. 현상의 규칙성을 뭐 해야 돼? 묘사 또는 뭐 써본 거야, 여러분. 현상의 규칙성을 한번 다 기술을 해본 거죠. 그걸 우리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법칙.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칙 많겠지만 조금 전에 보일 법칙도 예를 들었고 뭐 보일 샤를 이상하겠지 많겠지.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누가 있어? 항상 어떤 물질을 더하건 나누건 태우건 어떠한 화학 변화를 통해도 질량은 바뀌지 않아 라고 하면 유명한 법칙이라서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겠죠. 질량 보존 법칙. 라고 하는 법칙. 혹시 누가 얘기한 거죠? 뭐 서양 애가 얘기했겠죠. 라부아제가 얘기했던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법칙이 있고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성분은 항상 어떠한 일정한 비율대로 결합을 해요. 물,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질량비는 1대8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누구라고 하지?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그래요. 우리 앞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될 거지만 이런 것들이 법칙이야 라고 하는 걸 아시는 분도 있으니까 미리 제시할게요. 이런 것들이 그 현상의 규칙성을 다 설명해 준 거죠. 이런 식으로. 항상 화합물들은 어찌됐든 질량이 보존돼. 그리고 항상 규칙적으로 만나. 자, 근데 뭐가 결여돼 있죠? 왜 보존돼? 왜 규칙적으로 만나?는 설명하지 않은 거야. 그 설명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설명이 scientific theory가 됩니다. 이론이 되는 거죠, 이론. 자, 이론은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 이런 법칙들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원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상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법칙으로 나왔지만 이건 아마 뭐 때문일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 위에 두 개의 법칙을 설명한 유명한 학자, 사실 질량 보존은 라바제가 발견했고 일정 성분비는 프루스트라고 하는 학자가 발견했어요. 이 두 대륙 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섬나라에서 영국에서 이거는 무엇 때문이야 라고 해주신 분은 누구죠? 무엇 때문이야 라고 하신 분은 돌턴입니다. 돌턴은 얘네들을 누구로 설명해요? 원자설로 설명합니다. 원자설. 모든 애들이 다 원자라고 하는 자그마한 알갱이로 되어 있으면 다 설명이 되는데 라고 이론을 제시한 거죠. 이론. 한편 돌턴이 끝끝내 해결하지 못했던 학설이 하나 더 있으니 기체와 기체가 반응할 때 여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서 또 다른 기체를 만들 때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를 만들 때 이때 어떤가? 일정한 부피비가 있어요. 부피비. 이거는 게일 이삭이 발견한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설명 못했어. 이제 누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얘는 아보가드로가 설명합니다. 누구로 설명해요? 분자설로 설명해요. 분자설. 자, 이러면 여러분 느낌이 좀 섰죠. 그래도 정확하게 누군가 법칙이 뭐야, 이론이 뭐야 이러면 얼떨떨 할 수 있겠으나, 이렇게 뭐 다 기술할 수는 없겠으나, 누가 먼저예요? 네, 이론이 먼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이론이 먼저가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규칙성은 법칙으로 설명이 됩니다. 법칙이 먼저예요. 법칙. 이런 법칙을 누가 다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이론들이 알려주는 거죠. 이론들이. 자, 위쪽에 이 파란색들이 먼저고 그 파란색들에 대해서 각각 이 질량이나 일정 성분비는 돌턴이, 부피는 아보가드로가
각각 설명해 줬어요. 자, 퀴즈. 법칙이 맞아요? 이론이 맞아요? 얼토당토한 질문이야, 사실은. 굳이 얘기하면 이 법칙들도 여러분 다 깨지긴 깨졌어요, 여러분. 질량의 보존이 사실 뭐 99.9% 이상 되죠. 예, 하지만 또 뛰어난 학자인 누구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여러분 질량이 보존 안 된다는 게 또 증명이 나중에 돼요. 라고 하니까 예외는 있겠으나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건 진실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까지 당연히 진실. 예, 이것도 진실이었고요. 역사적 진실이라고 하는 게 참 철학적 의미가 있다, 여러분. 계속 바뀌어야겠지만 이거 가설이죠, 여러분. 이 참 신기하죠, 여러분. 아래쪽에 다시 뭐 할까요, 여러분?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이론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론이라고 하니까 이론은 오히려 수정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론은. 그죠? 이렇지 않네?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자, 법칙은 제한관계의 규칙성이 나온 거니까 오히려 여러분 거의 참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론은 그때그때 다르게 다 이렇게 더 뭐랄까요? 바뀔 수도 있어야 돼요. 원자설이 분자설로 수정되듯이 바뀌어 나가는 게 바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그러면 법칙을 개발하는 학자가 될지 이론을 개발하는 학자가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실험을 좋아하고 그 안에서의 규칙성을 좋아하는 학생, 법칙 찾아야죠.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고하고 뭔가 왜 그럴까를 접근하기 좋아하는 학생, 네, 아마도 당연히 이론과학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전에 정량적인 기술이 다 있다 그랬죠. 정량적인 기술이 있으면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단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7개의 단위로 저희가 충족해요? 충족하지 않을걸요, 여러분. 그닥 좋지 않을 거야, 그죠? 뭐 개미의 무게를 재는데 몇 킬로그램이라고 한다든가 좋지 않아요, 그지? 또는 네 몸무게가 몇 그램이야. 이것도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몇 그램이야? 고기도 아닌데. 뭐 70만 그램이야. 이런 식이 나와야 되거든. 너 하루에 몇 칼로리 먹어? 칼로리가 참고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킬로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라면 하나가 400kcal. 근데 몇 칼로리 먹어? 그러면 라면 하나 먹고 나 40만 칼로리 먹었다? 이게 별로 기분이 안 좋지. 이게 다 뭐야? 아, 접두어가 생략되면 그래요, 여러분. 접두어라고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랄까? 제시된 스케일이 있어요. 그 스케일들을 쓰면 사실은 단위는 굉장히 편해요. 자, 그럼 아마 이게 자세히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여러분. 교재 쪽을 바라보고 가운데 1 기준이죠. 1. 위쪽 올라갑니다. 아래쪽 내려가겠죠. 저희 오늘은 첫 시간이고 과학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도 흥미 탐구 시간이고 우리가 얼마나 내가 그래도 과학에 접근성이 있는가를 좀 알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 이 숫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익숙한가도 그동안 내가 과학에 쌓아온 지식과 완벽하게 비례하지 않지만 비슷하게 비례할 것 같아요. 올라가겠습니다. 1부터 쭉 올라가는 스케일로 가자, 여러분. 자, 1이야 없고요. 10, 10배가 되는 거죠. 10에 대한 약자를 쓰는 건 라지 D를 씁니다. 라지 D를 쓸 거고 책에 이미 표현됐으니까 플레임은 안 쓸게요. 데카라고 합니다. 여러분. 데카가 10을 얘기해요. 나는 데카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별로 쓰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이 뭐 10데카야, 100이야. 공 하나 더 붙이고 덜 붙이는 게 그렇게 크게 유용하지 않거든. 잘 안 쓰여요. 굳이 얘기하면 뭐 혹시 또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면 중세시대에 여러분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보카치오가 쓴 10일 동안의 10가지 얘기를 쫙 풀어나간 유명한 보카치오의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데카메론입니다. 데카메론이라는 책 자체가 데카란 말이 붙었네. 아, 데카가 10을 얘기하는 거죠. 참고로 좀 더하면 12월이 디셈버죠. 디셈버가 원래 10월이었어요, 여러분. 10월인데 로마의 왕 둘이 들어가면서 뒤로 2칸 밀렸죠. 그러니까 데크는 전부 다 10을 얘기합니다. 10. 이거는 많이 쓰이는 접두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데크. 뭐 탄소 10개가 데케인이라고 하는 때도 많이 쓰일 수 있는 숫자예요. 데카. 자, 더 올라갑니다. 10의 제곱으로 가면 소문자로 H를 쓰고 이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뭐? 헥타? 아르. 1헥타르가 100아를 얘기한다. 이거 언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초등인, 중등 중에 하나 배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는 꽤 유명한 단위로 여러분 아마 HPA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마 중고등부에서 배웠을걸? 그래서 아마 이쪽에 뭐 10, 13 뭐 이런 거 들어갔을걸요, 여러분. 예. 헥토파스칼이 있습니다. 뭐 발음상 A가 있으니까 헥타르가 됐고 이건 헥토파스칼. 오케이. 헥토가 100을 얘기하고 이럴 때 조금 유용합니다. 그 다음은 워낙 친숙하죠. 이 10의 세제곱이 되면 스몰 k를 쓸 거고 킬로예요. 이걸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킬로그램, 킬로톤, 킬로미터 전부 킬로를 씁니다. 질량의 기본 단위도 그램이 너무 작아서
킬로그램을 쓰듯이 킬로를 쓸 거예요. 자, 그 다음 10의 4제곱이 잘 안 쓰여요. 우리나라는 또 약간 변방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10의 4제곱 단위가 편하지. 그죠? 만, 억, 조, 경, 뭐 해, 그다음 뭐 다리, 뭐 아무 게 가겠죠? 이게 편한데 국제적인 영미 스케일에 대한 단위는 유럽 단위는 10의 세제곱 단위로 갑니다. 그죠? 1000, 100만, 10억 이런 단위로 가죠. 자, 또 끊겨서 10의 6제곱을 우리는 라지 M 써서 메가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가. 10의 9제곱은 기가. 10의 12제곱은 테라. 10의 15제곱은 페타. 10의 18제곱은 엑사. 더 나가서 여러분 아마도 뭐 제타, 요타 더 갈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정도 스케일이 쓰일 일이 자, 또 라떼르마에가 나오겠네. 저는 없을 줄 알았어요.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뭐 제 때만 해도 여러분 와, 정말 차이가 심하구나. 제 때만 해도 컴퓨터의 단위가 여기에 가까웠어요, 여러분. 킬로바이트 얘기했고 여러분 디스켓 아실까? 이런 거 갖고 다니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메가 스케일로 바뀌었고 이런 집에 있는 컴퓨터는 아마 테라를 쓰고 있겠죠. 그죠? 대부분 지금은 뭐야, 여러분? 몇 테라바이트야 정도에 해당하는 여러분 아마 하드 디스크를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정보는 진짜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배씩 증가해서 테라고요. 테라는 예전에는 여러분 빌 게이츠도 사실 예측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안 갈 거야라고 해서 여러분 뭐 막았던 적도 있을 정도였으니까. 미 국방성이나 여러분 전 세계 컴퓨터 어떤 단위였던 적도 있어요. 지금은 집에 있네요. 퍼스널 컴퓨터가 테라야. 당연히 페타 가겠죠, 여러분. 페타 엑사까지 갈 것 같아요. 이런 단위가 컴퓨터에서 지배적이네. 정보 처리에서. 또는 스케일이 큰 길이 얘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구의 크기에 적절한 단위는 킬로미터나 메가미터가 적절해요. 지구의 크기. 태양계의 크기, 기가미터 정도가 적절해요. 은하계의 크기, 갤럭시, 상표 아닌 거, 갤럭시, 엑사미터에 가까워요. 이런 식으로 뭐 할까, 여러분? 우리 은하계의 크기, 몇 센티미터로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은하계의 크기. 그러면 엑사미터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아마 10만 광년이가 될 거예요, 여러분. 바꾸면 한 이 정도 되니까. 그런 스케일에서 여러분, 이 공을 싹 다 사라지게 하는 거죠. 이 접두어는 그 정도 스케일이 됩니다. 소개는 다 일부러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친숙한가를 좀 알아보려고. 화학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화학을 가르쳐 왔으니까 이거는 저희와 밀접하지 않아. 왜? 저희가 쓸 거는 원자의 세계거든. 원자의 세계는 1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자그마한 세계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분필을 바라보면서 분필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흰색이라든가 빛에 이거 부딪히는 걸 생각하면 물리학이겠으나 저는 아마 이 안에 있는 칼슘 카보네이트를 볼 거예요, 여러분. 탄산 칼슘 이런 거. 이거 얼마나 작은 입자겠어. 이런 생각이 화학이죠. 자, 스케일을 줄여봅시다.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면 10의 마이너스 1제곱 0.1이 되면 그때는 스몰 d를 쓰네요. 라지 d가 아니라 스몰 d를 쓸 거고 얘가 데카였죠. 이거 대시입니다. 대시를 여러분이 아마 일반학 내에서 거의 쓰지 않고요. 유기학 넘어간다든가 분석에서 잠깐 쓰이고 예전의 단위에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데시리터라고 하는 단위가 사실 쓰이기도 했어요. 0.1리터를 얘기합니다. 근데 데시리터도 사실 그렇게 크게 편하지 않아서 아마 기억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0 정도의 공 하나 더 쓰는 건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얘기죠. 10의 마이너스 2제곱은 써요. 센티죠. 센티. 유명한 센티그램이나 센티톤은 거의 없지만 센티미터는 워낙 유명해서 그죠? 센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은 밀리가 됩니다. 이거 가장 많이 쓰이는 거네, 확실히. 그죠? 이런 킬로, 밀리, 센티, 가장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스케일이 됩니다. 밀리미터, 밀리그램, 이런 거, 밀리몰, 다 쓰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 다시 세제곱 스케일.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면, 이거는 영문자가 아니네요. 그죠? 마이크로를 쓰겠습니다. 뮤라고 하는 걸 써서 읽을 때 마이크로의 단위를 쓸 거고요. 자, 더 내려가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9제곱, 10의 마이너스 12제곱, 10의 마이너스 15, 10의 마이너스 18까지 똑같이 한번 스케일로 내려가 보자. 10의 마이너스 9제곱을 저희는 나노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노.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은 피코. 여러분,
각각의 플레임 여러분 교재에 써 있죠? 쭉 쓰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앞 글자만 쓸게요, 여러분. 피코. 자,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15승이 되면 fem토, 에토, 잽토, 요토까지 더 가요, 여러분. 아, 더 사이즈가 아마 더 작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스케일은 조금 관심이 있어. 자, 이 중에서 화학적 세계에 쓰이는 접두어가 누굴까? 화학적 세계에 쓰이는 접두어는 원자나 분자의 사이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원자나 분자의 사이즈면 딱 요 스케일입니다. 화학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해. 누구하고 누가 중요해요, 여러분? 나노. 나노의 세계, 피코의 세계. 이게 요즘에 어떤 말로도 쓰인다, 여러분. 요즘이 역사가 1나노초마다 바뀌네 만에 1피코초마다 바뀌네 만에 할 정도로 아주 민감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10억 분의 1이라든가 이 정도 되는 어떤 1조 분의 1에 해당하는 어떤 숫자까지 쓰이네요. 원자의 사이즈가 딱 요 사이에 속해요. 참고로 보통 한 0.1 나노미터에서 100 피코미터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요 정도의 사이즈가 원자의 세계가 됩니다. 우리는 요 단위는 반드시 쓸 거예요, 여러분. 나노 피코. 한편 다른 과학으로 양보한 단위 마이크로. 자, 이거는 누구에서 많이 쓰여요? 한자 쓰겠습니다. 화학에서 많이 쓰여요. 마이크로는 여러분 압도적으로 누구에서? 생물에서 많이 씁니다. 생물. 세포의 사이즈가 1 마이크로미터 가까이 되거든요. 1 마이크로미터. 이 마이크로 세계, 현미경 정도의 세계로 파악할 수 있는 광학 현미경을 볼 수 있는 게 생물의 세계가 돼요. 물론 분자 생물학 그러면 또 섞이겠지. 이쪽까지 하겠지만 기본적인 세포 생물학은 이 정도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이너스 15승 정도까지 가면 그때는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의 세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핵물리학이라고 해서 화학이 그 사이에 껴있네요, 여러분. 아주 작은 어떤 이런 소립자의 세계, 에토 사이즈까지는 아직 나온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가? fem토 사이즈의 여러분 원자 핵의 사이즈라든가 원자의 사이즈, 세포의 사이즈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과학의 한 분야가 돼 있네요, 여러분. 나는 지구과학과인데 지구과학과 통과했어요, 여러분. 여기 있었죠, 아까. 지구과학과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훨씬 더 큰 사이즈죠. 지구과학은 여러분 뭐 지각 멘틀 또는 태양계를 연구할 거라서 1의 범위보다 더 큰 쪽으로 가야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지금 이런 정도의 단위에 대해서 익숙하자. 특히 뭐 이런 단위들 마이크로, 나노, 피코, fem토. 화학 혼자로 혼자 이렇게 독고로 살지 않거든요. 생물과 물리랑 강한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물리화학이 있죠. 물리화학. 생화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사실 끝나는 게 케미스트리라서, 그죠? 바이오 케미스트리, 피지컬 케미스트리 이러면 화학이 주인공이야. 어차피 화학이네라고 하겠지만 물론 뭐 생물은 분자 생물학 이렇게 가져갈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케미컬 피직스가 될 수도 있겠지. 뭐 학과마다 그거야 약간씩 이렇게 교집합들이 있으니까 요 사이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 그래서 우리 화학의 관심은 요 범위야, 이렇게. 여기 좀 있네요, 그죠? 센티미터,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 정도. 이 정도의 사이즈에 저희가 가장 민감하게 화학적 스케일이구나라고 하는 건 알아두시길 바라요. 나중에 아마 하나의 사이즈가 더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옹스트롬에 해당하는 단위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뭐 SI 단위계에 속하지는 않아요. 자, 우리는 지금 바로 첫 중단원 하나 끝냈다, 그죠? 과학적 방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뭐뭐 배우는가 쫙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뭐 탐구법 얘기했어요, 그죠? 연역법, 귀납법. 그 안에서 다시 우리가 가설 설정 단계에 따라 두 개 나눈다 그랬고, 한편 탐구를 하게 되면 변인 통제할 수 있어야 되죠. 변인 통제를 내가 의도적으로 조작 변인, 의도적으로 통제 변인, 결과 종속 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스케일들을 전부 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측정할 수 있어야 돼서 정량적인 측정과 정성적인 관측이 있었죠. 정량에는 단위, SI 단위에 의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전에 SI 단위만 쓰면 불편하니까 접두어를 붙여서 조금 더 편리하게 쓰자까지 갔습니다. 자, 측정의 불확실성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측정의 불확실성이고요. 뭐 당연한 얘기죠. 인간이 신이 아닌데. 인간이 여러분 측정하게 되면 당연히 불확실성이 있어요. uncertainty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조심해야 될 건 그거죠, 여러분. 불확실하다고 안 하면 포기하는 거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뭐 할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란 얘기야. 이 불확실성은 항상 확실한 자릿수 다 쓰고요. 불확실한 첫 번째 자리를 항상 포함해야 돼요. 이게 노력의 근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측정한 숫자를 우리는
유효 숫자라고 합니다. significant figure라고 해서 정말 유효한 어떤 밸류 값이 되겠죠. 자, 만약에 이 지우개를 지저분해서 일로 바꿀게요, 여러분. 이 지우개를 30cm 자로 재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거 대략 얼마 정도 될까라고 했더니 이거 대충 15.2cm인데 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15.2cm인데 라고 하면 노력이 잘못된 거예요. 왜? 15.2cm인데 라고 하면 여러분 최소 눈금이 밀리미터가 된 거죠. 밀리미터.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자가 대부분 여러분 밀리미터까지 눈금이 있어. 제일 조그만 게 밀리미터거든. 여기까지 보이니까 이걸 재면 안 된다는 거죠. 노력을 뭐 해? 더 해야 돼. 15.25cm인데까지 할 때 일반적인 우리 자의 스케일에서 여러분 제대로 잰 거예요. 그러면 누가 딱 진짜 확실한 거야? 이것까지는 확실한 거야, 이 사람은 지금. 1, 5, 2, 0.2까지는 확실해. 대신 어디는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그만 요 눈금 내에서 5의 숫자는 확실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숫자는 확실한 거고 이 숫자는 긴가민가라고 하는 거죠. 15.26과 이 4 사이에 있는 숫자인데 노력했구나라고 하는 걸 보시면 돼요. 아, 100분의 1cm 스케일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걸 드러낸 숫자를 우리는 유효 숫자라고 합니다. 유효 숫자는 당연히 뭐 할까? 다 드러냈죠. 고백한 거야. 나는 어디까지 확실하고 어디는 확실하지 않은데 라고 하는 걸 이미 그쵸? 고백했어요. 기술한 거죠. 자, 이 유효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숫자를 갖다 표현할 때 다 표현하는 건 좋은데 그 표현 내에서도 여러분 두 가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으니 정확도와 정밀도예요. 자, accuracy라고 해서 측정 값이 얼마나 진짜 그 한 참값에 쫙 근접하는가를 얘기하는 척도와 아니요, 정확도하고 좀 다른 의미야, 여러분. 정밀도, precision이라고 해서 그냥 지들끼리 얼마나 붙어 있지? 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참값과 관계없이. 라고 하는 걸 정밀도라고 합니다. 아, 뭐 결국 둘 다 잘 해야겠지만 자, 간단한 이런 이 네 개의 관역을 통해서 정확도랑 정밀도를 간단히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사격했다고 할까요, 여러분? 아니면 실험을 해서 이 가운데가 참값이야. 첫 번째 실험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 이거 중구난방입니다, 여러분. 관역에 대해서 어떤가요? 막 지멋대로 뻗쳐 있는 거죠. 낮은 정확도와 낮은 정밀도가 돼요. 이거 뭐 별로 잘 실험 못하는 거지. 한편 그 아래, 여기에 쭉 꽂혀 있는데 약간 좀 촘촘하지 않아. 이거 뭐 할까? 참값에 근접했네요. 높은 정확도. 하이 애큐러시지만 정밀도는 조금 좀 부족한데요. low precision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오른쪽 위에 여기 다 몰려 있네. 야, 근데 여기가 참인데. 얘는 뭐 할까, 여러분? 높은 정밀도. 정밀도는 빽빽한 거죠. 하지만 정확도는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도는 낮다. 잘했네요. 그죠? 네 번째가 가장 잘한 거죠. 네 번째는 참값에 다 꽂혔네. 이야, 우리나라 진짜 올림픽 양궁하는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어떤가? 10점 만점에 그냥 다 꽂혔네. 이러면 높은 정확도와 높은 정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네 개 중에 가장 이상적인 뭐 학생이라고 한다면 네 번째죠. 네 번째가 가장 잘한 거야. 2등을 뽑아보자. 2등. 2등은 누가 실험을 잘할까라고 한다면 실험을. 얘는 뭐 만점이니까 빼고. 첫 번째를 뽑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첫 번째는 정말 중구난방이죠. 너무나 오차가 클 수밖에 없는 걸 뽑은 거고. 여러분 여기는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 요 두 개 중에 뽑을 수 있어야 하고요. 둘 다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손을 들려고 한다면 제 생각엔 얘가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왜? 얘는 여러분 뭔가가 좀 삐뚤었어. 마음이 삐뚤어진 건 아니고 실험 장비나 뭐 정확한 보정이 되지 않은 어떠한 장비를 써서 즉 관역을 삐뚤어진 어떤 망원경을 보고 쐈던가 여기만 본 거죠. 이런 학생은 뭐가 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다시 수정이 꽤 가능합니다. 크릭이라고 해서 조금 수정하면 관역 잘 수정하면 그런 어떤가? 이쪽으로 다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발생하는 이런 오차를 우리는 개통 오차라고 합니다. 한쪽으로 쭉 삐뚤어졌네 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 제대로 세우면 다시 올 수 있어. 이 사람 실험 잘한 거야, 사실은. 한편 얘는 개통오차가 아니야, 여러분. 약간 중구난방으로 좀 퍼졌어. 이 둘 다. 이건 더하겠지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퍼지면 예, 애석하지만 얘를 더 노력을 해서 더 정밀하게 만들어야지만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 실험으로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오차를 우리는 우연 오차라고 합니다. 네, 우연 오차와 개통 오차 중에 누가 더 수정이 편하다는 느낌은 같죠? 네, 당연히 개통 오차가 좋은 거죠. 그죠? 개통 오차가 뭐 좋다고는 안 하겠지만 곧 바꿀 수 있겠지. 이런 아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군대 갔다 오신 분이라면 다 알 거야. 그지? 총 0점 조정하거든. 총을 쐈을 때 여러분 0점 조정해서 얘와 얘는 동시에 만점이에요. 괜찮아요. 조정만 하면 되니까. 아, 조정이 잘 안 되는 평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좀 더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첫 시간에 과학적 방법 아까 얘기했죠. 측정의 불확실성은 여러분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유효 숫자로 표현을 하자라고 하는 말과 그럴지라도 우리는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실험법을 택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시간 화학인데 여러분 아마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얼마나 알고 있었지 라고 하는 걸 체크하고 있는 시간으로 보시고 앞으로 화학적 지식을 우리가 쌓아 나가야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